죽은 남편이 남겼다는 수상한 빈문서 때문에 과부는 3년째 종살이를 했습니다. 뚱보가부는 밤낮으로 일을 하지만 정작 그녀에게 남는 것은 굶주림과 빚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창고 안 장독 사이에서 기이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이 둘은 훗날 악덕객주의 흉기를 뒤집을 판을 짜는데 어서오세요. 돌쇠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찰싹찰싹 파도가 포구 돌담을 때리는 소리가 새벽 안개 사이로 번졌습니다.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어디선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섞여들었지요. 전라도 끝자락 갯벌이 넓고 조수가 깊은 포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솔개포. 밀물 때면 고깃배가 줄줄이 들어오고 썰물 때면 갯벌에 조개 캐는 안악들이 허리를 굽히는 소금 냄새와 젓갈 냄새가 뒤섞여 한시도 코가 편할 날 없는 포구였지요. 그 포구 한 구석 장객준의 뒷창고에서 새벽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억순이었습니다. 누런 꽃무늬 저고리에 치마를 두른 몸집 넉넉한 여인이 어둑한 창고 안에서 젓갈독과 씨름하고 있었지요. 볼에 죽은 깨가 박힌 동그란 얼굴이 호롱불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새우젓 독의 뚜껑을 열면 잘 삭은 젓갈 냄새가 축축한 창고 안을 가득 채웠지요. 억수는 그 냄새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이고 독을 봉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하는 법이 남달랐습니다. 새끼줄을 도가가리에 세 바퀴 감아 세 매듭을 지었지요. 한 매듭, 두 매듭, 세 매듭. 그 위에 갯벌진을 긁게어 바르고 마르기 전에 오른손 엄지를 꾹 눌러 손표식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억순의 봉인이었지요. 남편 만득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독봉인은 글 대신 손으로 하는 도장이요. 당신 손표식이 찍힌 독은 세상에 임자것밖에 없은께. 만득이 그렇게 말했었지요. 억순이 12번째 독의 봉인을 마칠 무렵 창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억순, 장객주였습니다. 검은가 아래로 번들거리는 살진 얼굴이 들어왔지요. 짙은 초록 도포에 금실수 놓은 소매자락이 호롱불에 번쩍였습니다. 허리에 두른 금빛술 달린 데가 걸음마다 흔들렸지요. 뒤에 일꾼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객주는 봉인이 끝난 독들을 훑어보더니 턱짓을 했습니다. 이것들 전부 오늘 안으로 나주 쪽 배에 실어 일꾼들이 독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지요. 억순이 밤새 담그고 봉한 독이었습니다. 독마다 억순의 손표식이 찍혀 있었지만 실려 나갈 때는 장객준의 표식이 붙었지요. 억순은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장객주가 돌아서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다리자가 쌀석대야. 품삯해서 빼겠소. 주인날이 이번 달 품삯이 쌀 닷대인디 석대를 빼면 그러면 2대가 남지 않소. 2대면 보리쌀 섞어 먹으면 되지. 장객주가 후덕한 듯 웃었습니다. 음흉한 웃음이었지요. 돌아서는 초록도포 뒷자락이 독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억수는 빈 창고에 혼자 남았습니다. 12독을 봉하느라 밤새 쓴 손이 젓갈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손에 남은 것은 쌀 2대뿐이었습니다. 억순의 남편 만득은 솔개포에서 젓갈 좀 담근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장인이었습니다. 새우젓, 멸치젓, 황석어젓까지 만득이 손을 대면 같은 재료라도 맛이 달랐지요. 포구 사람들이 만득이네 젓갈 아니면 밥상에 못 올린다 할 정도였으니 그 솜씨가 어떠했겠습니까? 억수는 만득에게 시집와서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남편 옆에서 독을 씻고 소금을 재고 새우를 골랐지요. 처음에는 그저 거들 뿐이었는데 해가 쌓이니 억순의 코도 만득 못지않게 예민해졌습니다. 젓갈이 삭는 냄새, 소금이 모자란 냄새,
독이 새는 냄새 코만 대면 알았지요. 부부가 힘을 합쳐 포구에서 제법 살림을 일으켜 가던 무렵 뜻하지 않은 병고가 닥쳤습니다. 3년 전 가을 만득이 고깃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풍랑이었지요. 배가 뒤집히고 만득은 같은 배에 탄 장객주를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장객주를 등에 업고 갯바위까지 헤엄쳤지요. 장객주는 살았습니다. 만득은 기력이 다해 파도에 쓸려갔습니다. 시신도 못 건졌습니다. 억수는 남편의 빈 집신 한 켤레만 안고 초상을 치렀지요. 만득이 죽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객주가 억순을 찾아왔지요. 억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목숨 바쳐 건진 사람이니 고마운 말 한마디라도 하려나 보다. 그런데 장객주가 내민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빈문서였습니다. 만득이가 내게 빌려간 돈이 있어. 쌀 20석 값이요. 억수는 글을 몰랐습니다. 문서에 뭐가 적혔는지 읽을 수가 없었지요. 다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런 빚을 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는데요. 여기 문서가 있소. 만득이 손도장이 찍혀 있지 않소. 억수는 손도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글도 모르는데 손도장의 진위를 어찌 따지겠습니까? 장객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갚을 때까지 내 밑에서 젓갈이나 담그시오. 솜씨가 있으니 품삯으로 쳐주리다. 이것이 덫이었습니다. 억수는 자기 집 젓갈 독을 장객준의 창고로 옮기고 새벽부터 밤까지 젓갈을 담갔지요. 장객준은 억순이 담근 젓갈에 자기 표식을 붙여 팔았습니다. 남해안 포구마다 장객준의 젓갈로 이름이 나갔지요. 억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품삯은 콩나물 한 웅큼과 쌀 닷대가 고작이었고 그 가운데 석대는 매달 이자라는 이름으로 장객주가 도로 가져갔습니다. 억순에게 남는 것은 쌀 2대뿐이었지요. 2대로 한 달을 버티려니 보리와 나무를 섞어 끼니를 늘려도 늘 배가 고팠지요. 그런데도 장객주는 석대를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만 쳤습니다. 억순이 아무리 오래 일해도 빈문서에 적힌 원금은 한 톨도 줄지 않았지요. 3년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다고 억순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담근 젓갈이 얼마나 팔려나가는지 장객주의 셈이 얼마나 맞지 않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글 모르는 과부의 말로는 장객주의 장부와 빈문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억수는 억울함을 삼킨 채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저녁 억수는 자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이라고 해야 벽에 금이 간 흙벽 부엌이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떼고 보리밥을 지어 혼자 먹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호롱불이 흔들렸지요. 부엌 구석에 만득의 낡은 집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을 사람이 없는 집신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조용히 벽에 기대어 있었지요. 억순이 보리밥을 뜨다가 숟갈을 놓았습니다. 서방님, 그 한마디가 부엌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서러웠지요. 남편은 남을 살리고 죽었는데 그 남을 살린 값이 가짜 빚이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남편이 평생 갈고 닦은 젓갈 솜씨가 남의 이름 밑에 깔려 있었지요. 목구멍이 턱 막혀서 보리밥 한 숟갈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수는 숟갈을 다시 들었습니다. 서러워도 밥은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억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울어도 밥은 먹고 쓰러져도 새벽에는 일어나는 사람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억수는 낮 동안 새로 담가 저녁에 봉해둔 독들을 점검하러 창고에 다시 들렀지요. 호롱불을 들고 독 사이를 지나가는데 발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쥐인가 싶어 호롱불을 낮추었더니
독 하나의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저녁에 봉인을 마쳤는데 억수는 몸을 숙여 독앞을 살폈습니다. 봉인 지늘기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이 있었지요. 억순의 손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독앞 축축한 흙바닥에 맨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아이 발보다도 작았지요. 억수는 호롱불을 들어 어둠 속을 비추었습니다. 독 뒤편 그림자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지요. 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억수는 호롱불을 앞으로 내밀었지요. 불빛이 독 사이 좁은 틈을 비추자 웅크리고 앉은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니, 아이 같았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헝클어져 있고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이었지요. 그런데 피부가 초록빛이었습니다. 이마 양쪽에 작은 뿔이 삐죽 솟아 있었고 고개를 든 순간 황금빛 눈이 호롱불에 번쩍 빛났습니다. 억순의 손에서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요물이요. 억순이 한 발 뒤로 물러섰지요. 등이 독에 부딪혀 독이 딸각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물이라는 것이 입 주변에 젓갈 국물을 잔뜩 묻히고 있었습니다. 새우젓 냄새가 진동했지요. 젓갈을 핥다가 들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요물과 억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후 요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 먹었어. 젓갈 국물이 턱을 타고 누더기 옷깃으로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코에서 새우젓 냄새가 풍기고 볼에 젓갈 건더기가 묻어 있으면서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억수는 무섭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 요물은 억순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심했는지 혀로 입 주변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봐야 초록빛 얼굴에 젓갈 자국이 번들거릴 뿐이었지요. 억수는 호롱불을 든 채 요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뿔이 달리고 피부가 초록빛인 것이 분명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웅크리고 앉은 꼴을 보면 배고파서 남의 집 부엌을 기웃거리다 들킨 아이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무릎 사이로 보이는 맨발이 흙투성이었고 형편없었지요. 너 뭐냐? 요물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나야. 그건 나도 안다. 사람이냐고. 사람은 아니야. 그럼 뭐냐고. 몰라. 원래부터 나였어. 대화가 안 되었지요. 억수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요물이 움찔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지요. 억순이 한 발 더 다가가자 요물이 독 뒤로 고개만 쏙 숨겼습니다. 그런데 몸통은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얼굴만 안 보이면 안 들킨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만 숨기면 어쩌자는 거냐? 다 보여. 요물이 슬금슬금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황금빛 눈이 억순을 살폈지요. 때리진 않지? 안 때린다. 요물이 그제야 독 뒤에서 나왔습니다. 일어서니 억순의 허리춤에도 못 미치는 키였지요. 바짝 마른 몸이 누더기 안에서 헐렁거렸습니다. 억순의 눈이 요물의 맨발에 머물렀습니다. 흙이 묻은 발가락이 오그라들어 있었지요. 발등에 긁힌 자국이 여럿 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았다는 증거였지요. 너 어디서 왔냐? 갯바위. 갯바위? 응. 원래 거기 돌틈에서 살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깨서 큰 벽을 쌓았어. 집이 없어졌어. 둑이었지요. 작년에 폭우 어부들이 갯바위를 깨서 둑을 쌓았습니다. 그때 금동이 살던 돌틈도 함께 무너진 모양이었지요. 사람들이 돌을 깨서 집이 없어졌어. 그래서 도망쳤어. 그 뒤로는 어디서 살았느냐? 여기저기 다녔어. 그런데 어디에도 집 냄새가 안 났어. 요물이 억순의 젓갈 독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황금빛 눈이 반짝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 잘 삭은 냄새, 무섭지 않은 냄새, 집 냄새랑 같아. 집 냄새, 잘 삭은 젓갈 냄새가 이 요물에게는 집 냄새였던 것이지요. 억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 초록빛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깨비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초록 피부에 뿔이 달린 것, 장난을 좋아하고 사람 곁에 깃드는 것, 해코지를 하기도 하지만 착한 이에게는 보온을 한다는 것, 떠도는 전설 속 존재. 도깨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꼬마가 두 손으로 배를 잡고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수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었지요. 저녁에 먹다 남은 보리밥이 솥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긁어 사발에 담고 된장을 한 숟갈 얹고 찬물을 부었지요. 찬밥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창고로 돌아오니 요물은 아까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억순이 사발을 내밀었지요. 먹어라. 요물이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움켜쥐고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 맞더니 한 입 크게 퍼넣었지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다. 찬밥에 된장 한 숟갈인데 그것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요물은 사발을 비울 때까지 고개를 받고는 들지 않았지요. 마지막 밥알까지 혀로 훑어먹고 빈 사발을 두 손으로 안은 채 억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 줘? 없다. 그게 다야. 내일은? 억순은 대답 대신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요물의 손이 사발에서 떨어지기 싫은 듯 잠깐 힘을 빼지 않았지요. 억순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배고프면 찬밥도 맛있는 법이었지요. 그 심정을 모르는 억순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만득이 죽고 빚에 묶이고 품삯 5대로 연명하던 첫 겨울. 이자를 떼고 남은 쌀 2대로 버티던 억순도 찬밥 한 숟갈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없어. 이름이 없어. 혼자 살았으니까. 부를 사람이 없었어.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불러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억수는 요물의 황금빛 눈을 보았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그 눈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금동이라 하자. 금동? 눈이 금빛이니까. 금동이. 꼬마 도깨비 금동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금동, 금동. 제 이름을 씹어보듯 되뇌었지요. 그러더니 희히 웃었습니다. 송곳니가 살짝 드러나는 웃음이었지요. 금동. 그게 나야? 그래. 너 이름이 금동이다. 나한테 이름 생겼다. 금동이 제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작은 뿔이 위아래로 까딱거렸지요. 기뻐서 몸을 흔드는 것인지 뿔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금동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독 하나를 가리켰지요. 이 독 맛있다. 억순이 봉한 새우젓 독이었습니다. 금동이 옆에 독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찡그렸지요. 저 독은 나빠. 무서운 냄새나. 억수는 겁을 먹으면서도 그 말이 귓전에 걸렸습니다. 저 독이라면 3달 전에 봉한 멸치젓인데. 조심조심 그 독 쪽으로 다가가 봉인을 뜯고 뚜껑을 열었지요.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삭은 냄새가 아니라 상한 냄새였지요. 독에 금이 가서 바닷바람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억순 혼자였으면 며칠 더 지나서야 알았을 냄새를 이 요물은 한번 킁킁거리고 알아낸 것이었지요. 억순은 금동을 다시 보았습니다. 너 코로 그걸 아는 거냐? 응. 좋은 냄새는 좋은 거고 나쁜 냄새는 나쁜 거야. 나는 코가 좋아.
억수는 한동안 금동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라. 내일 아침에 밥 줄 테니까. 금동의 황금빛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내일도 밥 줘? 그래. 모레도? 자라고 했다. 금동이 독사이 빈자리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누더기를 몸에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았지요. 그런데 금세 눈을 떴습니다. 저기, 뭐냐? 이 냄새 좋다. 집 냄새다. 그 말을 남기고 금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잠이 든 것 같았지요. 작은 코에서 새근새근 숨소리가 났습니다. 억수는 부엌으로 돌아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도깨비를 거둔 셈이 되었지요. 무섭다기보다는 묘한 심정이었습니다. 요물인 것은 분명한데 배고파서 젓갈을 핥는 모습이, 찬밥을 맛있다 하는 모습이, 이름이 생겼다고 뿔을 까딱거리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지요. 부엌 구석에서 만득의 집신이 조용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나 오늘 이상한 놈 하나 거뒀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싹 찰싹. 폭우의 밤은 늘 그 소리와 함께였지요. 창고 쪽에서 킁 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금동이 잠꼬대를 하는 것인지 코를 골고 있는 것인지 킁킁 젓갈 냄새를 맡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억수는 몰랐지요. 그 무렵 장객준의 일꾼 하나가 새벽에 창고 앞을 지나다가 창고 안에서 억순이 누군가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일꾼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을. 억순 옆에 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뭔가를 킁킁 맞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롱불에 비친 그 꼬마의 피부색이 좀 이상했습니다. 일꾼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발길을 돌렸지요. 그날 저녁 장객주가 대청에서 부채를 붙이고 있을 때 일꾼이 고했습니다. 주인 날이 그 과부 옆에 괴상한 아이가 붙어 있습니다. 피부가 사람 같지 않습니다요. 장객주의 부채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검은갓 아래 가늘어진 눈이 호롱불에 비쳤지요. 괴상한 아이라. 장객주는 부채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두고 보자꾸나. 폭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젓갈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뚝뚝뚝.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간밤에 비가 왔는지 폭우 흙길이 질펀하게 젖어 있었지요. 집신 밑으로 진흙이 철벅거렸습니다. 억순이 장객준의 뒷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동이 독 하나를 베개 삼아 웅크리고 자고 있었지요. 작은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코에서 새근새근 숨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뿔이 잠결에도 미세하게 움찔거렸지요. 이 녀석 아직도 자고 있어. 억순이 독뚜껑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금동이 화들짝 깼지요. 황금빛 눈이 멍하게 열렸다가 억순을 알아보고 희죽 웃었습니다. 빠, 일어나. 이래야지. 그렇게 시작된 날이 하루, 이틀, 닷새가 되었습니다. 억순이 새벽에 창고로 가면 금동은 이미 독사이를 돌아다니며 킁킁거리고 있었지요. 억순이 독을 열 때마다 옆에 찰싹 붙어서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거 소금 좀 더 넣어. 내가 뭘 안다고. 나는 코가 사람보다 1000배는 좋다고. 억순이 못 이기는 척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으면 금동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녁이면 억순이 보리밥을 지어 사발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금동에게 주는 사발에는 된장을 한 숟갈 더 얹었지요. 금동은 그것을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사발을 싹싹 비우고 입을 핥으며 맛있다 했습니다. 부엌에서 솥뚜껑을 여는 순간
창고 쪽에서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지요. 밥 됐어? 하는 소리가 담 너머로 날아왔습니다. 억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사발을 2개 꺼내놓고 있었지요. 하루는 억순이 조기젓 독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엊그제 봉한 독인데 억순의 감으로는 사나흘은 더 있어야 다 삭을 것 같았습니다. 금동이 옆에서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거 이틀 더 있으면 딱 맛있어질 거야. 이틀? 아직 덜 됐는데. 아니야. 이틀이야. 코가 그래. 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감각으로는 사나흘이었지요. 그런데 이틀 뒤 다른 독을 점검하다가 그 독이 문득 마음에 걸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잘 삭은 냄새가 올라왔지요. 억수는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딱 알맞은 간이었지요. 사나흘은커녕 이틀 만에 삭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억순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객주 밑에서 3년을 보냈지요. 밤새 담근 젓갈에 남의 표식이 붙고 품삯은 이자에 깎이고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10년을 해도 빚이 안 갚아진다는 것을 억수는 머릿속 장부로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억수는 위험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장객준의 창고에서 일하고 해가 지고 장객준의 일꾼들이 돌아간 뒤에 억수는 포구 구석, 갯벌 가까운 쪽에 있는 빈 움막을 고치기 시작했지요.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갈대를 엮어 지붕을 올리고 바닥에 짚을 깔고 한쪽 벽 밑에 독을 놓을 자리를 팠지요. 금동이 옆에서 갈대를 날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갈대 다발을 끌고 오는 꼴이 개미가 지푸라기를 나르는 것 같았지요. 도움이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동은 나름 열심이었습니다. 이거 무거워. 그럼 나. 싫어. 나도 할 거야. 억순이 피식 웃었지요. 닷새에 걸쳐 움막이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억수는 장객주의 눈을 피해 젓갈을 담글 수 있도록 독 놓을 자리를 마련하고 한쪽에는 아궁이와 잠자리를 만들었지요. 그날부터 억순과 금동은 낡은 흙집을 떠나 이 움막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뒷돈이 될 만한 것은 없었지만 품삯해서 아끼고 아낀 보리쌀을 모아 소금 조금과 새우 한 광주리를 장만했습니다. 석 달치 품삯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한 숟갈로 버틴 석 달이었지요. 장객주 몰래였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장객준의 창고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다만 배가 들어오지 않거나 봉할 독이 적은 날에는 일이 해지기 한두 시즌 전에 끝나기도 했지요. 억수는 그런 날만 기다렸습니다. 장객준의 일을 서둘러 마치고 곧장 움막으로 달려가 자기 독을 살폈지요. 밤에는 새 젓갈을 담그고 독을 손보느라 잠을 두어 시즌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금동이 새벽마다 억순을 깨웠습니다. 닭 울었어. 가야 해. 알아. 눈 안 떠지지? 내가 코에 젓갈 문질러 줄까? 이 녀석아. 억순이 벌떡 일어났지요. 금동의 잠 깨우는 법은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첫 독을 봉할 때 억순은 만득에게 배운 대로 새 매듭을 짓고 손표식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표식이 아니라 자기 손표식이 찍힌 독이었지요. 손표식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독이었으니까요. 금동이 옆에서 킁킁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냄새가 날 거야. 그래야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억수는 장객준의 창고 일이 일찍 끝난 날만 골라 큰 독에서 그날 팔 만큼의 새우젓을 작은 항아리에 덜었습니다. 그러고는 해가 지기 전 잠깐 동안 포구, 나루터 옆 빈자리에 멍석을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젓갈을 종지에 떠 맛보였지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자리를 거두었으므로 장객준의 일꾼들과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뚱보가부가 멍석에 앉아 젓갈을 판다고 하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 갯벌일을 마치고 일찍 돌아오던 안악 하나가 멈추었지요. 이거 내가 담근 거요? 예. 한번 볼까? 안악이 종지를 받아 젓갈을 혀에 얹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났지요. 안악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 맛이 만드기네 젓갈 맛 아뇨. 억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만드기네 젓갈. 그 이름이 3년 만에 다시 불린 것이었습니다. 한 종지 주소. 아니, 2종지. 그것이 억순의 첫 수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포구 끝자락을 지나갔지요. 그물을 손보고 있는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성긴 마른 노인이었지요. 억순과 눈이 마주치자 노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물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손이 멈추어 있었지요. 억순은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만득과 같은 배를 탔던 최노인이었지요. 만득이 죽은 뒤로 한 번도 말을 걸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순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지요. 최노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억순의 젓갈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지요. 만득이네 과부 젓갈이 예전 만득이네 맛이다라는 말이 포구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란 것은 발없는 말이라 했지요. 닷새 뒤 억순은 소금을 사러 포구 도매상을 찾아갔습니다. 늘 거래하던 김도매상 앞에 서서 말했지요. 소금 한 말만 주시오. 김도매상이 눈을 피했습니다. 소금이 다 떨어졌소. 어제 배에서 소금 부린 것을 봤는디요. 그건 이미 다른 데로 가기로 한 거요. 억순은 고개를 갸웃하며 2번째 도매상을 찾아갔지요. 소금 한 말만. 아이고,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못 팔겠소.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구의 소금 도매상이 셋이었는데 셋 다 같은 날 같은 대답을 했지요.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았지요. 억순은 빈손으로 돌아오며 속이 답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소금을 안 파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요. 억순은 그날 밤 움막 안에서 빈 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동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지요. 아무 말 없이 억순의 치마폭을 잡고 있었습니다. 포구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금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소금이었지요. 빈 독 두드리는 소리가 움막 안에 울렸습니다. 통, 통. 억순이 손가락으로 독의 배를 두드렸습니다. 빈 독에서는 맑고 허전한 소리가 울렸지요. 독은 멀쩡했지만 안에 넣을 소금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금이 막힌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억순은 포구 도매상 셋을 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대답은 같았지요. 그래서 포구를 벗어나 이웃고을 장터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반나절을 걸었지요. 집신이 닳아서 발 뒤꿈치가 까졌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소금 가마니가 쌓인 것이 보였지요. 억순의 발이 빨라졌습니다. 소금 한 말만 주시오. 소금 장수가 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지요. 어디서 왔소? 솔개포에서요. 소금 장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솔개포 사람한테는 못 파는디요. 왜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이웃 고을까지 손이 뻗어 있었지요. 억순은 빈 보따리만 들고 반나절을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고갯마루에서 억순은 멈추었지요. 아래로 솔개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포구에 하얗게 빛나는 것이 보였지요. 장객준의 창고 앞에 쌓인 소금 가만이었습니다.
눈앞에 소금이 쌓여 있는데 그림의 떡이었지요. 보이지 않는 벽이 억순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벽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누가 쌓은 건지 억순은 알 수 없었지요. 그 사이에도 첫 독에서 퍼낸 젓갈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나루터 옆 멍석 앞에 안악들이 줄을 섰지요. 억순이 새우젓 한 종지만. 나는 멸치젓 없소? 멸치젓은 아직 못 담갔어요. 소금이 왜? 포구에 소금이 쌓여 있는데. 억순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첫 독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담글 소금은 없고 팔 젓갈은 줄어들고 있었지요. 억순은 종지를 점점 작게 퍼서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양이 줄었네? 하면 억순은 웃기만 했지요. 웃는 얼굴 뒤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금동이 그런 억순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왜 새 젓갈 안 담가? 소금이 없으니까. 소금? 바다에 많은데? 바닷물하고 소금은 다르다, 이 녀석아. 다른 거야? 맛은 비슷한데. 억순이 한숨을 쉬었지요. 도깨비한테 소금 제조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금동이 억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아줌마 얼굴에서 무서운 냄새나. 내 얼굴에서 냄새가 나? 응. 걱정하면 나는 냄새야. 썩는 냄새는 아닌데 시큼한 냄새. 좋은 냄새 아니야. 억순은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해도 냄새가 있다니. 그날 밤 장객준의 대청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지요. 장객주가 안방 대청마루에 앉아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소금 장수들에게는 모두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포구의 새 도매상은 물론이고 이웃 고을 장터에서도 만드기네 과부에게는 소금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장객주의 손이 장부 위에서 멈추었지요. 그런데도 아직 젓갈을 팔고 있다지? 예. 먼저 담가둔 독에서 조금씩 퍼내어 나루터 옆에서 팔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제법 있다 합니다. 장객주의 부채가 탁 접혔습니다. 소금이 끊겼는데도 버틴다? 남은 젓갈을 아껴가며 팔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새 독은 담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객주의 입가에 느린 웃음이 번졌지요. 그럼 오래가지는 못하겠구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장객준의 창고 앞에 쌓인 소금 가마니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만드기가 죽은 뒤 저 과부에게 일자리까지 내주었더니 이제는 제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겠다는 게야. 신복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만드기에게 배운 솜씨로 장사하는 것이라 합니다. 장객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3년 동안 내 창고에서 담근 젓갈이 어디서 팔렸는지 잊었나 보군. 포구 사람들은 그 맛을 장객준의 젓갈로 알고 있어. 이제 와서 제 것이라 우긴다고 제 것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은혜를 저버리고도 제 것이라 믿는 사람이었지요. 억순의 솜씨로 재산을 불려놓고 도리어 억순이 자기 것을 훔쳐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객주가 천천히 부채를 펼쳤습니다. 소금만 막아서는 부족하겠어. 다른 분부가 있으십니까? 저 과부 곁에 괴상한 아이가 붙어 다닌다지? 예. 피부가 초록빛이라 합니다. 장객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요물이든 거지 아이든 상관없다. 포구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소문을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객주가 다시 장부를 넘기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낼 것까지 있겠느냐. 본 사람 몇이 입을 열도록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소문은 제 발로 포구를 한 바퀴 돌 테지. 신복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소금이 떨어지고 손님까지 끊기면 제 발로 돌아와 살려달라 하겠지. 급할 것 없다. 천천히 숨통을 조여. 창밖으로 포구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객준의 창고 앞에 쌓인 소금 가마니들이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포구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 옆에 있는 아이, 피부가 사람이 아니래. 요물 아니요? 요물을 끼고 사는 과부. 무당 아니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지요. 장터에서 등 뒤로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수군거림이 바로 앞까지 왔지요. 나루터 옆 멍석에서 젓갈을 팔고 있는데 안악 둘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억순이네 젓갈 맛은 좋은데 요물 끼고 사는 여인 것을 먹어도 되는 거요? 억순의 손이 종지 위에서 멈추었지요. 그날부터 멍석 앞에 서는 발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젓갈을 사던 안악이 오늘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지요. 억순은 멍석 위에 종지를 늘어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지요. 억순이 빈 멍석을 걷고 움막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멍석 앞에 멈추었습니다. 최노인이었지요. 해진 갈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쓴 마른 노인이 허리춤에 낡은 가죽, 주머니를 찬 채 멍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포구 끝자락에서 그물을 손보다가 억순과 눈이 마주치자 먼저 고개를 돌렸던 그 노인이었지요. 억순이, 최어른, 젓갈 한 종지 줘봐. 억순이 종지를 떠서 내밀었지요. 최노인이 젓갈을 맛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만드기 맛이요. 억순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노인이 품에서 보리쌀 한 대를 꺼내 멍석 위에 놓았지요. 이건 젓갈값이 아니고 그냥 갖다 먹어. 어르신, 이러시면 먹으라면 먹어. 최노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갔지요. 걸음이 빨랐습니다. 도망치듯 빠른 걸음이었지요. 억순은 보리쌀 한 대를 두 손으로 안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3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최노인은 만드기 장객줄을 건져 올리는 것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만드기 파도에 쓸려가는 것도 보았지요. 만드기 죽은 뒤 장객주가 빈문서를 들이밀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최노인은 속이 뒤집혔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객주 밑에서 그물과 배를 빌려 쓰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억순을 멀리했지요. 미안해서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노인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또 있었습니다. 장객준의 신복이었지요. 움막으로 돌아오니 금동이 독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킁킁거리고 있었지요. 밥 됐어? 억수는 금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었지요. 내보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소금도 막히고 소문도 돌고 손님도 줄고 있었지요. 금동만 없으면 소문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동이 올려다보는 황금빛 눈이 찬밥을 맛있다 하던 그 눈이 집 냄새다 하던 그 눈이었지요. 이름이 없어 부를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던 그 목소리가 귓전에 걸렸습니다. 억수는 사발에 밥을 퍼담았습니다. 먹어라. 금동이 사발을 받아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억수는 금동의 까만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뿔 사이로 보이는 정수리가 조그만했지요. 그날 밤 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금은 막히고 소문은 돌고 남은 젓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요. 벽이 사방에서 조여오는데 그 벽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지요. 창고 쪽에서 금동의 잠꼬대가 들려왔습니다. 이 냄새 좋다. 집. 억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바라보았지요. 소금이 없으면 젓갈을 못 담급니다. 젓갈을 못 담그면 밥을 못 먹지요. 밥을 못 먹으면 금동도 자기도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억순이 모르는 사이에 장객주의 다음 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요. 소금을 맞고 소문을 퍼뜨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객주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달그락, 달그락. 장객준의 창고 앞마당에서 빈 광주리들이 부딪혔습니다. 막배에서 내린 생선과 소금 자루가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였고 일꾼들은 비릿한 물이 흐르는 바닥을 오가느라 쉴 틈이 없었지요. 억수는 뒷창고에서 새우젓 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새끼줄을 도가가리에 세 바퀴 감아 새 매듭을 짓고 진흙을 바른 뒤 오른손 엄지를 꾹 눌렀지요. 독 뒤에서 작은 손 하나가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손가락 사이에는 말린 멸치가 끼어 있었습니다. 도로 나라. 손이 움찔 멈추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손에 든 것이 벌써 말을 다 했다. 금동이 독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요물 소문이 험해진 뒤로 움막 주위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낮 동안 금동을 혼자 남겨두었다가는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붙잡아 갈지도 몰랐지요. 억수는 장객주에게 들킬까 두려웠지만 자신이 바로 곁에서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금동을 뒷창고 가장 안쪽에 숨겨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은 억순이 젓갈을 봉할 때 말고는 일꾼들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구석이었지요. 오늘 밥은 뭐야? 보리밥. 어제도 보리밥이었잖아. 그제도 보리밥이었다. 내일은? 그 멸치를 내려놓으면 보리밥이고 안 내려놓으면 밥도 없다. 금동은 얼른 멸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억수는 웃음을 삼킨 채 마지막 매듭을 조였지요. 그 모습을 창고 밖을 지나던 일꾼 하나가 곁눈질했습니다. 금동이 먹을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아챈 자였습니다. 일꾼은 아무 말 없이 본체 쪽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금동은 그런 줄도 모르고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다. 그런데 왜 나만 보면 피해? 사람은 모르는 것을 보면 겁부터 내는 법이요. 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금동이 억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도 처음에는 나 무서워했어? 젓갈을 훔쳐먹다 들킨 놈이니 무서웠지. 안 먹었는데 입에 새우젓을 묻히고. 금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순이 헝클어진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자 작은 뿔이 까딱거렸지요. 그날 점심 무렵 아까 금동을 지켜보던 일꾼이 뒷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억순이 포구 아래 저장고에서 멸치젓 독 하나가 샌다오. 주인 나리께서 직접 살피라 하셨소. 어제까지 멀쩡했는디요. 새벽에 바닥이 흥건했다니 어서 가봅시다. 평소에는 억순에게 말도 섞지 않던 자가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마음에 걸렸지만 장객주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억순은 금동을 독 뒤에 앉혔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여기에 있어라. 같이 가면 안 돼? 낮에는 사람이 많다. 누가 먹을 것을 보여줘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바본가? 그 말 믿어도 되겠느냐? 금동이 가슴을 폈습니다. 나도 금동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억수는 금동을 한 번 더 돌아본 뒤 저장고로 향했습니다. 포구 아래 저장고에는 멀쩡한 빈 독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젓갈 국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지요. 어디가 샌다는 거요? 일꾼은 독을 둘러보는 척하며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분명 이 독이라 들었는데 이상하구먼. 다른 저장고였나? 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빈 독을 잘못 보았다는 말보다 자신을 이곳에 붙잡아두려는 속셈이 먼저 느껴졌지요. 평소라면 일꾼이 저장고를 다시 확인하러 갈 때까지 기다렸겠지만 억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뒷창고에 혼자 남겨둔 금동이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지요.
잘못 보았으면 됐소. 억수는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곧장 저장고를 뛰쳐나갔습니다. 일꾼은 억순이 이렇게 빨리 돌아설 줄 몰랐는지 뒤늦게 팔을 뻗었지만 붙잡지 못했지요. 그 무렵 뒷창고 문틈 아래로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금동은 흙바닥에 세 줄을 그리고 있었지요. 하나, 둘, 셋. 억순이 독을 봉할 때마다 세던 숫자였습니다. 세 줄을 지우고 다시 그으면 억순이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올 것 같았지요. 조청 묻은 떡 하나가 문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왔습니다. 금동은 두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안 먹어. 아줌마가 기다리랬어. 잠시 뒤 문 밖에서 말린 생선 냄새가 풍겼습니다. 문이 손바닥 하나만큼 열려 있었고 바깥에는 생선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또 한 마리가 있었지요. 금동은 고개를 돌리고 버텼습니다. 안 속아. 그러나 때마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금동은 첫 번째 생선을 짚고 곧장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선은 본 창고 문 앞에 놓여 있었지요. 이것만. 금동이 몸을 숙이는 순간 열린 창고 안에서 조청 냄새가 짙게 흘러나왔습니다. 안쪽 바닥에 떡 하나가 보였지요. 금동이 문턱을 넘자마자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쾅! 열어! 문고리 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줌마 온단 말이야.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금동은 문을 두드리다가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젖은 나무와 오래된 집 냄새 아래로 상한 생선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지요. 거적을 덮은 광주리 사이에서는 썩은 조기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과 벽 아래에는 짐수레와 나무통에 바르던 송진이 검게 번들거렸지요. 금동이 뒤로 물러서자 발끝에 말린 생선 꾸러미 하나가 걸렸습니다. 조금 전 자신을 안으로 유인하던 것과 같은 생선이었지요. 문 밖에서는 일꾼 하나가 다른 일꾼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을 불러라. 창고에서 생선을 훔치다 잡았다고 하면 된다. 금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뒤로 물러나다 벽에 걸린 새끼줄 하나를 건드렸지요. 줄 끝이 손등에 걸리자 금동은 저도 모르게 매듭을 짚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매듭은 둘뿐이었습니다. 억순의 줄은 언제나 하나, 둘, 셋이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오려는 모양이었지요. 금동은 문 앞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아줌마. 황금빛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요. 빨리 와. 억순이 뒷창고로 돌아왔을 때 금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는 조청 묻은 떡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고 문 밖으로 말린 생선 조각이 이어져 있었지요. 억수는 그 흔적이 너무 가지런한 것을 보고 누군가 일부러 길을 만든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금동아. 억수는 생선 조각을 따라 본 창고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고 문 가까이에 이르자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지요. 킁, 킁. 울음을 삼키며 코를 벌름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금동아. 창고 안에서 무언가 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억순이 문으로 다가서자 일꾼 둘이 앞을 막았습니다. 여긴 들어가면 안 돼요. 문 여시오. 안에 아무도 없어. 나 여기 있어. 금동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창고 앞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근처에서 일하던 포구 사람들이 먼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억수는 창고 문 앞에 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섰습니다. 저 안에 내 아이가 있어.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억순도 그 말을 하고서야 제 마음을 알았습니다. 금동은 더 이상 밥을 얻어먹는 요물이 아니라 잃어버리면 찾아야 하고 갇혀 있으면
데리고 나와야 할 제 아이였지요. 그때 본체 쪽에서 부채 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객주가 느긋하게 걸어왔지요. 무슨 소란인가? 금동이가 저 안에 있소. 내 창고에 도둑이 들었으면 오히려 내가 물어야 할 일 아니오? 도둑이 제 손으로 문을 밖에서 잠갔겠소?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장객주의 입가가 굳었지요. 그가 일꾼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열어봐라. 문이 열리자 금동이 뛰어나와 억순의 치마폭에 매달렸습니다. 초록빛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억순은 금동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늦게 왔어. 미안하다. 금동은 억순의 옷자락을 움켜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장객주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먹을 것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문이 닫힌 모양이구먼. 요사한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 소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요. 억수는 금동을 품에 안은 채 장객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훔친 것이 있다면 값을 치르겠소. 하지만 다시는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노인은 그물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창고 문 앞을 가로막은 억순의 등이 오래전 풍랑 속에서 장객줄을 엎고 나오던 만득의 등과 겹쳐 보였지요. 그날 밤 금동은 움막에 돌아온 뒤에도 억순의 치마폭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무서운 냄새가 났어. 무슨 냄새였느냐? 썩은 조기 냄새하고 끈적한 나무 냄새. 벽에 걸린 줄은 매듭이 둘이었어. 억수는 금동의 떨리는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말해도 된다. 금동은 고개를 끄덕이고 억순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지요. 밤이 깊었을 무렵 움막 밖에서 낮은 인기척이 났습니다. 달빛 아래 최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갈대밭길에 세워진 소달구지에는 소금 자루와 새우, 멸치, 황석어가 실려 있었고 방울과 박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헝겊과 지프로 감겨 있었지요. 이 많은 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자네가 나루터에서 젓갈을 팔기 시작한 뒤부터 먼 포구에 사는 동생에게 부탁해 조금씩 마련해 둔 것이네. 정작 가져올 용기는 내지 못했지만 말이야. 이만하면 새 독은 담글 수 있을 게다. 억수는 소금 자루를 바라보다가 최노인을 보았습니다. 장객주가 알면 어르신의 배와 그물도 끊길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입 닫고 살았네. 최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만드기가 장객주를 살려내는 것도 보았고 자네가 없는 빚에 묶이는 것도 보았어. 오늘 자네가 저 아이를 제 아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네. 만드기가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를 버리지 않았을 테지.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달구지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하면 죽어서 만드기를 볼 낯이 없네. 억수는 말없이 소금 자루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옮기시지요. 두 사람은 달구지와 움막 사이를 몇 차례 오가며 밤이 깊도록 짐을 옮겼습니다. 잠에서 깬 금동도 작은 광주리 하나를 바닥에 끌며 따라붙었지요. 억수는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젓갈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새우와 생선을 종류별로 골라 곧바로 소금에 버무렸고 새 독을 모두 채우는데 사흘을 꼬박 보냈지요. 그렇게 새우젓과 멸치젓, 황석어젓 새 독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움막 안에서 젓갈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지요. 그 뒤에는 햇볕과 바람을 조절하기 쉽도록 새 독을 움막 뒤편에 처마 그늘로 옮겼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도록 갈대 울타리를 두르고 비가 들지 않게 두꺼운 멍석도 덮었지요. 억수는 동마다 새끼줄을 3바퀴 감아 새 매듭을 지었고 진흙 위에는 자신의 엄지 표식을 남겼습니다. 금동은 날마다 움막 뒤편 처마 그늘에 놓인 새 독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아 익는 속도를 살폈지요.
왼쪽 독은 따뜻한 냄새가 너무 세. 햇볕을 많이 먹었어. 금동이 코를 벌름거리며 말하면 억수는 독을 그늘 쪽으로 옮겼고 바람이 지나치게 드는 날에는 집 덮개를 두껍게 씌웠습니다. 손은 대지 말고 코로만 살펴라. 코로 보는 거 아니야. 맞는 거야. 말대꾸는 잘하는구나.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금동이 냄새로 익는 속도를 알려주고 억순이 햇볕과 바람을 살펴 독의 자리를 조절한 끝에 새 독은 차츰 제맛을 갖추었지요. 억순이 뚜껑 가까이에 코를 대자 깊고 구수하게 익은 젓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무렵 보름 뒤 고을 사또가 솔개포를 순시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포구에서 가장 뛰어난 젓갈을 골라 관아의 상에 올린다는 소식이었지요. 억수는 새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맞는다면 순시날에는 가장 좋은 맛이 날 터였습니다. 소식은 곧 장객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객주의 신복은 억순이 새 독을 순시에 내놓으려 한다고 보고했지요. 그날 밤 장객주는 신복을 불러 낮게 말했습니다. 과부의 독 가운데 하나만 망쳐라. 나머지 둘은 건드리지 말고. 하나만 말입니까? 셋이 모두 상하면 누가 손댄 것을 의심할 테지. 하나만 썩혀라. 독 하나에서 썩은 것이 나오면 관아에서도 나머지 독까지 믿지 못할 게야. 장객주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더구나 요물을 끼고 담근 젓갈이라는 소문도 있지 않으냐. 썩은 독 하나만으로 그년이 내놓은 젓갈 전부를 거두게 만들 수 있다. 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억순의 움막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신복은 가운데 독의 진흙봉인을 조심스레 걷어낸 뒤 새끼줄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억순이 젖은 줄을 단단히 당겨 묶어놓은 탓에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지요. 시간이 지체되자 신복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낸 줄은 흔적이 남지 않도록 품속에 감추고 상한 조기 한 마리를 젓갈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다시 독을 봉하기 위해 꺼낸 것은 장객준의 본 창고에서 가져온 새끼줄이었습니다. 짐수레와 나무통 곁에 걸어두었던 까닭에 송진 냄새가 짙게 밴 줄이었지요. 신복도 억순이 보통 새 매듭을 짓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움막 안에서 금동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음이 급해진 신복은 매듭 둘만 단단히 지었습니다. 한 매듭, 두 매듭. 그는 서둘러 진흙을 덮고 억순의 손표식을 흉내내어 엄지를 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했지요. 하지만 억순의 매듭은 언제나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창고에 갇혔던 금동은 상한 조기와 송진 냄새를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림자가 사라진 뒤에도 새 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달빛 아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가운데 독에서만 아주 희미한 무서운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독을 덮은 멍석 아래에서 마른 진흙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사또의 순시를 사흘 앞둔 새벽이었지요. 금동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움막 안은 아직 어두웠지만 작은 코가 몇 번 벌름거리더니 얼굴이 금세 굳었습니다. 아줌마. 억수는 잠결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 가운데 독에서 무서운 냄새가 나. 억수는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 독은 전날과 다름없이 멍석 아래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가운데 멸치젓 독 앞에는 마른 진흙 부스러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억수는 성급히 멍석부터 걷지 않았습니다. 먼저 독둘레의 흙바닥을 살폈지요. 마른 흙 위라 발자국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가운데 독 뒤쪽만 다른 곳보다 깊게 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몸을 붙이고 쪼그려 앉았던 자리처럼 보였지요. 억수는 손을 대지 않은 채 멍석 끝만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 새우젓 독에는 새 매듭이 그대로였습니다. 진흙 위의 엄지 손표식도 한쪽이 납작한 억순의 자국과 같았지요. 가운데 독에서 억순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한 매듭, 두 매듭, 세 번째가 없었습니다. 진흙 위 손표식도 둥글고 매끈했습니다. 오랫동안 줄을 당겨 오른손 엄지 한쪽이 굳은 억순의 자국과는 달랐지요. 억순은 허리를 낮추어 새끼줄 가까이에 코를 댔습니다. 젓갈 냄새 사이로 희미한 송진 냄새가 배어나왔지요. 뚜껑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황석어젓 독까지 확인하니 그 독 역시 새 매듭과 손표식이 온전했습니다. 오직 가운데 독만 달랐지요. 가까이 오지 마라. 다가오던 금동이 얼른 멈추었습니다. 나 아직 아무것도 안 만졌어. 그래서 잘했다. 금동은 멀찍이 선 채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송진 냄새야. 장객준의 큰 창고에서 맡았던 거랑 같아. 줄에서 나느냐? 응. 그때 벽에 걸려있던 줄도 이 냄새였어. 매듭도 하나, 둘뿐이었고 금동의 얼굴이 더 찌푸려졌습니다. 독안에는 잘 익은 멸치젓 냄새가 나. 그런데 그 사이에 썩은 조기 냄새가 따로 끼어 있어. 처음부터 같이 있던 냄새가 아니야. 억순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뚜껑을 열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봉인을 바꾸었다는 흔적은 억순 혼자만 본 일이 되고 맙니다. 장객주가 억순이 제 손으로 독을 망쳤다고 우기면 막을 길이 없었지요. 억순은 멍석을 제자리에 덮고 가장자리에 손바닥만 한 돌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돌의 뾰족한 끝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었지요. 관아 사람이 오기 전까지 누가 다시 손 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부터 저 독 곁에는 가지 마라. 내가 지킬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금동은 독에서 5걸음쯤 물러났습니다. 여기면 돼? 2걸음 더. 금동은 입을 삐죽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독 지키는 것도 배고프네. 내 배는 숨 쉬는 것도 배고프다 하겠다. 금동이 제 배를 내려다보는 사이 억수는 머릿속으로 다음 일을 헤아렸습니다. 순시에 젓갈을 내놓으려는 사람은 사흘 전까지 이장에게 독의 종류와 수량을 알려야 했습니다. 억순의 새 독도 새우젓 하나, 멸치젓 하나, 황석어젓 하나로 이미 명단에 올라 있었지요. 그러니 지금 누군가 손을 댄 독은 단순히 억순 개인의 물건만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순시에 올릴 물건을 건드린 셈이었지요. 독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억순의 손표식보다 힘있는 표식이 필요했습니다. 날이 밝자 억순은 금동을 움막 안에 남겨두고 포구 순시 준비를 맡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장객준의 앞마당에서 일꾼들에게 독 놓을 자리를 지시하고 있었지요. 이장 어른, 관아 아정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장이 난처한 얼굴로 장객주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오? 명단에 올린 제 독 가운데 하나의 봉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열기 전에 관아에서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봉인이 조금 흐트러진 것이라면 다시 묶어 내놓으면 되지 않소? 흐트러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매듭과 손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억수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 먼저 열면 제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를 관아에서 확인하고 순신날까지 손대지 못하도록 표식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장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품 명단에 오른 독에 누군가 손을 댄 것이 사실이라면 순시 준비를 맡은 자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지요.
결국 그는 포구에 먼저 내려와 출품 명단을 정리하던 아전에게 억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아전 둘이 움막으로 왔습니다. 한 사람은 명단과 문서 꾸러미를 들었고 다른 사람은 관아 인장이 든 나무함을 품고 있었지요. 명단에 올린 새 독이 이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억수는 손을 대지 않은 채 가운데 독을 가리켰습니다. 아전은 먼저 좌우 독을 살핀 뒤 문제의 독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매듭과 다른 손표식, 진흙 가장자리에 깨진 자국을 차례로 확인했지요. 문서 꾸러미를 든 아전은 가운데 독의 매듭수와 손표식의 모양, 깨진 진흙 자국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대는 이 독을 연 적이 없소? 없습니다. 새벽에 이상을 발견한 뒤 멍석만 들추어 봉인을 살폈습니다. 누가 손댔다고 짐작하오? 억수는 장객주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짐작만으로 사람을 지목하면 제 말이 약해집니다. 지금 보이는 모양을 그대로 남겨주시고 순신할 사또 나리 앞에서 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전은 잠시 억순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다. 지금부터 이세 독은 관아 표식 아래 두겠소. 아전들은 기존 매듭과 손표식이 가려지지 않도록 반대쪽 뚜껑과 독몸통을 잇는 자리에 흰 종이띠를 붙였습니다. 그 위에 관아 인장을 찍었지요. 세 독 모두 이미 순시 출품 명단에 오른 물건이었으므로 이후 독을 바꾸거나 손질했다는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셋을 똑같이 봉한 것이었습니다. 순신날까지 독을 옮기거나 열어서는 안 돼요. 관아 표식이 훼손되면 곧 우리에게 알리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보관은 그대가 하시오. 오늘 확인한 봉인의 모양은 우리가 기록해두고 이후 훼손 여부는 관아에서 가리겠소. 아전들이 떠나자 금동이 움막 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새 독에 붙은 흰 종이띠를 보더니 코를 감싸쥐었지요. 이제 냄새도 맡으면 안 돼? 안 된다. 멀리서 코만 벌름거리는 것도? 그 코 때문에 바람이 일어 종이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금동은 황급히 두 손으로 코를 눌렀습니다. 그럼 숨도 조금만 쉴게. 억수는 웃음이 나려는 것을 삼켰습니다. 이제 독의 흔적은 보존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누가 손댔는지를 밝힐 증거는 아직 모자랐습니다. 더구나 독 하나를 지킨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시에서 젓갈이 인정받더라도 장객주가 빈문서를 내세우면 억수는 다시 그의 창고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랬듯 장객주는 문서 한 장으로 억순의 솜씨와 삶을 제 것이라 우길 것이었지요. 억순은 이번에야말로 독을 망친 일뿐 아니라 3년 묵은 빚의 진실까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억순은 새 독 곁에 등잔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금동도 멀찍이 떨어져 독을 지키고 있었지요. 해가 완전히 저문 뒤 움막 밖에서 낮은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노인이었습니다. 낮에 관아 아전들이 억순의 움막을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한 것이었지요. 최노인은 오두막을 나서기 전 한참을 망설이다가 괴짝 깊숙이 감춰두었던 추랑 장부를 품에 넣어왔습니다. 독에 무슨 일이 생겼다 들었네. 억수는 최노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누가 가운데 독에 손을 댔습니다. 억순이 두 매듭과 다른 손표식, 송진 냄새에 관해 말하자 최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송진 벤줄에 두 매듭이라 했는가? 예. 금동이가 장객준에 본 창고에서 맡았던 냄새와 같다고 합니다. 최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객주 창고에서는 짐수레와 나무통에 송진을 바르고 쓰던 줄을 벽에 걸어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요. 억수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만득과 오래 한 배를 타셨지요. 최 노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렇네. 만득이 장객주에게 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네. 그런데도 왜 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내 배도 그물도 장객주의 돈에 매여 있었네. 입을 열면 나도 포구에서 쫓겨날까 두려웠어. 그래서 저는 없는 빚을 갚으며 3년을 살았습니다. 억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말이 노인의 등을 더 깊이 굽혔습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최 노인은 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배를 띄운 날과 함께 탄 사람, 실어 나른 물건을 적어둔 추랑 장부일세. 그를 아는 뱃사람에게 부탁해 그때그때 적었고 물건을 넘긴 날에는 받은 상단의 표식도 받아두었지. 억수는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기록도 있습니까? 최 노인의 손이 장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있네. 이 장부로 남편의 빈문서가 거짓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최 노인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어느 날 작성된 것인지는 나도 모르네. 하지만 날짜만 확인하면 그날 만드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 장부로 가릴 수 있을 걸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부를 내놓는 순간 장객주에게 등을 돌리는 셈이었지요. 배와 그물뿐 아니라 평생 살아온 포구의 자리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억수는 장부를 빼앗듯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신할 사또 나리 앞에서 어르신이 직접 펼쳐주십시오. 내가 나서면 가진 것을 모두 잃을 수도 있네. 어르신께서 잃을까 두려워 침묵하신 동안 저는 이미 집도 독도 남편의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최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금동이 억순 곁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최 노인은 금동을 보다가 장객주 창고 앞에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내 아이라고 외치던 억순을 떠올렸지요. 노인은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네. 억순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부가 사또 앞에 놓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최 노인의 눈을 오래 바라본 뒤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최 노인이 돌아간 뒤 금동이 물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올까? 모르겠다. 냄새 맡아볼까? 사람 마음에는 코를 대는 것이 아니다. 금동은 멀어지는 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얼굴이었어. 얼굴에도 냄새가 나냐? 아니, 그냥 그렇게 생겼어. 억순이 피식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순시를 하루 앞둔 밤, 억순은 관아 표식이 붙은 새 독 곁에서 꼬박밤을 새웠습니다. 금동도 멀찍이 앉아 졸다가 고개가 떨어질 때마다 화들짝 깨었지요. 포구 건너편 장객준의 마당에서는 밤늦도록 사람과 등불이 오갔습니다. 마침내 순신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전들이 먼저 와서 새 독의 관아 표식이 온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포구 일꾼들을 시켜 독을 공개 마당으로 옮겼지요. 억순은 독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금동은 억순의 치마폭을 붙잡은 채 멀어지는 새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열어? 사또 나리 앞에서. 그럼 나쁜 냄새가 다 들키겠네. 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에서 발견된 흔적은 관아 표식 아래 고스란히 보존되었고 최 노인의 장부도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객주가 어떤 말로 빠져나가려 할지 최 노인이 끝까지 제자리에 설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억수는 금동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아 깃발이 펄럭이는 포구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펄럭.
포구 마당 한가운데 세워진 관아 깃발이 바닷바람을 받아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객주의 젓갈 독들이 붉은 천을 두른 채 앞줄에 놓였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관아 표식이 붙은 억순의 새 독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억순은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금동은 억순의 치마폭을 붙잡은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고개 들어라. 다들 나만 봐. 보라고 해라. 무섭다고 하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기라도 했냐? 떡은 먹었어. 사람 말이다. 금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순의 굳은 입가에 잠깐 웃음이 스쳤지요. 그때 아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날이 행차시다. 모두 조용히 하라. 웅성거리던 마당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또는 순시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장객주가 올린 고변의 진위도 함께 살피기로 했습니다. 마침 사흘 전 억순이 출품할 독의 봉인이 바뀌었다고 알려오자 아전을 보내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관아 표식을 붙이게 했던 것이지요. 사또가 자리에 앉자 아전은 장객주가 올린 고변부터 읽었습니다. 억순이 상한 젓갈을 순시품으로 내놓으려 했으며 요사한 아이를 곁에 두고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또가 장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억순의 독이 상했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장객주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움막 근처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포구의 체면을 염려해 아랜 것이옵니다. 독을 직접 열어보았느냐?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열어 확인하면 될 일이로구나. 장객주의 입가에 엷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억순은 앞으로 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독을 열기 전에 봉인부터 살펴주시옵소서. 무슨 까닭이냐? 독 안의 것은 열면 볼 수 있사오나 누가 손뗀 흔적은 열기 전에 보아야 하기 때문이옵니다. 사또가 아전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전은 새 독의 관아 표식이 온전한 것을 확인한 뒤 사흘 전 기록해둔 봉인의 모양과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왼쪽 새우젓 독과 오른쪽 황석어젓 독은 새 매듭이었고 진흙위 손표식도 한쪽이 납작한 억순의 엄지와 같았지요. 가운데 멸치젓 독만 달랐습니다. 매듭은 둘뿐이었고 손표식은 둥글고 매끈했습니다. 봉인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진흙을 걷었다 다시 붙인 자국도 남아 있었지요. 사흘 전 기록한 모양과 같사옵니다. 아전의 보고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장객주가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관아가 표식을 붙이기 전에 저 여인이 스스로 바꿔놓았을 수도 있사옵니다. 매듭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누가 손댔는지는 알 수 없지 않사옵니까? 사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옳다. 봉인만으로 범인을 가릴 수는 없다. 가운데 독을 열어라. 관아 표식이 찢어지고 뚜껑이 들리자 잘 삭은 멸치젓 냄새 사이로 지독하게 상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났지요. 아전이 긴 집게로 도간을 헤친 끝에 검게 물러진 생선 한 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형체가 무너져 겉만 보아서는 어떤 생선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장객주가 기다렸다는 듯 몸을 낮췄습니다. 보셨사옵니까? 저 여인의 젓갈은 순시품으로 쓸 수 없사옵니다. 사또가 억순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억순은 허리를 곧게 펴고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제 독에 손댔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두 독은 온전하니 모든 일이 밝혀진 뒤 제 젓갈이 관아상에 오를 만한 것인지도 살펴주시옵소서. 억순은 건져낸 생선을 살핀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 독의 멸치젓과 저 생선을 따로 갈라보아 주시옵소서. 아전이 멸치젓에서 멸치 한 마리를 건져 올린 뒤 상한 생선과 함께 배를 갈랐습니다.
멸치젓은 속까지 소금기와 국물빛이 고르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한 생선은 겉만 검게 물러 있었고 안쪽에는 젓갈 국물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았지요. 처음부터 함께 담겼다면 같은 소금을 먹고 같은 시간을 지났어야 하옵니다. 억순의 목소리가 마당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저것은 도간에서 삭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먼저 상한 뒤 나중에 들어온 것이옵니다. 아전도 멸치에는 소금과 국물이 속까지 배어 있지만 상한 조기에는 겉에만 묻어 있을 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장객주는 곧바로 반격했지요. 나중에 들어간 것이라 해도 억순이 제 손으로 넣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사옵니까? 봉인을 바꾸고 상한 조기 한 마리를 젓갈 아래 깊숙이 묻은 뒤 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을 수도 있사옵니다. 그 순간 억순이 장객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의 눈매도 가늘어졌지요. 객주나리, 무엇이오? 누가 저 생선을 조기라 하였습니까? 장객주의 부채가 멈추었습니다. 형체가 무너져 아전나리도 아직 생선의 종류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어느 자리에서 건졌는지도 말하지 않으셨지요. 억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독을 열어본 적이 없다던 분께서 어찌 족이라는 것과 젓갈 아래 깊숙이 있었다는 것까지 아십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독을 연 아전에게 물었지요. 어느 자리에서 건졌느냐? 국물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젓갈을 깊이 헤친 뒤에야 집게에 걸렸사옵니다. 앞줄에 있던 늙은 생선 장수가 허락을 받고 생선의 뼈와 지느러미를 살폈습니다. 조기가 맞사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장객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말이 잘못 나온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깊이 묻혔다는 말은 어찌 나온 것이냐? 사또의 물음에 장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금동이 억순의 치마폭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 냄새가 아직 뒤엉켜 있어. 억순은 금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 냄새를 맡을 때와 달리 금동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할 수 있겠느냐? 해볼게. 올해는 못할 것 같아. 힘들면 바로 멈춰라. 금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동이 사람들 앞으로 나서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장객주는 요물의 눈속임이라며 막으려 했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지요. 사람을 해친 일이 없다면 재주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은 앞서 확인한 흔적을 보태는 데에만 쓰겠다. 금동은 문제의 독과 바닥에 놓인 상한 생선 사이에 섰습니다. 한 손은 동옆면에 대고 다른 손은 상한 생선 가까이 내밀었지요. 손끝에서 희미한 금빛이 번지자 잘 삭은 멸치젓에서는 맑고 부드러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반면 검게 물러진 조기에서는 어두운 기운이 따로 엉겨 올라왔지요. 뒤엉켜 있던 두 냄새가 금빛 속에서 선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젓갈 전체가 상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간 조기 한 마리에서만 부패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젓갈 전체가 상한 것이 아니었어. 저 조기에서만 썩은 냄새가 나는구먼. 사람들의 외침이 번졌습니다. 금동의 무릎이 휘청하자 억순이 얼른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금동은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밥 세 그릇. 네 그릇 주마. 금동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더 말할 힘은 없는 듯 억순의 품에 기대었지요. 억순은 독을 열며 걷어둔 새끼줄을 가리켰습니다. 저 줄에서는 송진 냄새가 납니다. 아전이 줄을 들어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곁에 있던 포구 일꾼 하나가 장객주네. 본 창고에서는 짐수레와 나무통에 송진을 바르고 쓰던 줄을 벽에 걸어둔다고 말했지요.
사또는 즉시 아전들에게 장객준의 창고의 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뒤 가져온 줄들은 굵기와 꼬임이 문제 독의 줄과 같았고 짐수레와 나무통 곁에 보관된 탓에 모두 송진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전이 말했습니다. 두 매듭은 억순의 봉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옵니다. 다만 이 줄의 굵기와 꼬임, 송진 냄새는 장객준의 창고에서 가져온 줄과 같사옵니다. 장객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 내 창고줄을 훔쳤었을 수도 있사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사또가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독속 생선의 종류와 묻힌 자리를 미리 알고 있었다. 문제의 봉인에서는 그대 창고의 것과 같은 줄과 송진 냄새까지 나왔고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알지 못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 한둘이 아니로구나. 독을 더럽힌 일은 그대와 그 신복부터 조사하겠다. 장객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사람들 뒤편에서 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품에는 추랑 장부가 안겨 있었지요. 사또 날이 독의 일과 함께 억순을 3년간 묶어온 빈문서도 살펴주시옵소서. 장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객주는 이날 억순이 아직 제 빚을 갚지 못했으며 억순이 담근 젓갈도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려고 빈문서를 아전에게 미리 제출해 둔 터였습니다. 아전이 앞서 받아둔 빈문서를 펼치자 작성 날짜는 8월 초사흘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장객주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이냐? 장객주가 답했습니다. 8월 초사흘 만드기가 제 집으로 찾아와 돈을 빌려갔사옵니다. 소인이 직접 쌀 20석값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손도장을 받았사옵니다. 최 노인이 추랑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날 만득은 포구에 없었사옵니다. 초 이튿날 소인과 먼 바다로 나가 초닷새에 돌아왔지요. 아전이 기록을 읽었습니다. 초 이튿날 추랑, 만득, 최칠복 외 6명, 초닷새 귀양, 귀양 기록 옆에는 장객주 상단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초닷새에 만득이 가져온 생선을 받으며 장객주 쪽에서 남긴 표식이었지요. 빈문서에 찍힌 인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장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초사흘에 만득을 직접 만나 돈을 주었다 하였다. 하지만 그날 만득은 바다에 있었고 그대 상단의 인장도 그가 초닷새에 돌아왔음을 증명하는구나. 만득이 초사흘 장객주의 집에서 돈을 받고 손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빈문서 역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지요. 장부도 꾸민 것이요. 장객주가 외쳤습니다. 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의 인장까지 소인이 꾸몄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객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만드기는 풍랑 속에서 장객주를 살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배와 그물을 잃을까 두려워 억순이 없는 빚에 묶이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사옵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장객주를 향해 입을 열었지요. 가짜 빈문서는 이 자리에서 무효로 한다. 억순에게 씌운 젓갈 누명도 거두겠다. 억순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장객주의 창고와 장부를 봉하라. 독을 더럽힌 일과 소금 거래를 막은 일,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일도 낱낱이 조사하라. 아전들이 장객주의 양옆에 섰습니다. 사또는 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오늘부로 그 빚에서 풀려났다. 억순은 금동을 한 팔로 단단히 받친 채 사또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아무리 일해도 줄지 않던 빚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씌워졌지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빚이었지요. 억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또는 잠시 억순을 바라보다가 마당 한쪽에 남은 두 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살펴야 할 것이 하나 남았구나. 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는 독의 손댄 자를 밝혀달라고만 청한 것이 아니었지? 그렇다옵니다. 남은 두 독이 관아상에 오를 만한 것인지 살펴주시기를 청했사옵니다. 사또가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문제의 독은 증거로 다시 봉하라. 남은 두 독은 열어보겠다. 아전들이 왼쪽 새우젓 독과 오른쪽 황석어젓 독의 관아 표식을 확인한 뒤 봉인을 풀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깊고 구수한 젓갈 냄새가 포구 마당에 퍼졌지요. 조금 전까지 상한 냄새에 코를 막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는 새우젓을 조금 덜어 맛본 뒤 황석어젓도 차례로 살폈습니다. 짜기만 하지 않고 끝맛이 맑구나. 살은 무르지 않았고 삭은 향도 지나치지 않다. 사또가 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두 독은 순식품으로 삼아 관아에 올려도 손색이 없겠다. 이것을 담근 이가 그대냐? 억순은 눈물을 훔치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소녀가 담갔사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만드기네 맛이 맞구먼.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포구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줌마, 왜 울어? 금동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바람이 짜서 그런다. 나도 짜. 너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게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울음이 함께 번졌습니다. 장객주는 기울어진 갓도 바로잡지 못한 채 아전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억순을 바라보았지만 억순은 금동의 헝클어진 머리만 가만히 쓸어내렸지요. 바닷바람이 독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다시 봉해진 문제의 독 곁에는 상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열린 두 독에서는 짭조름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금동은 억순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집 냄새다. 억순은 금동을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싸싹 싸싹 새 빗자루가 흙마당을 쓰는 소리가 아침 포구에 번졌습니다. 사또의 심판이 있은 뒤 한 달 남짓 지난 날이었지요. 장객주의 창고에 관아봉인이 붙자 빼앗겼던 젓갈 독과 부당하게 떼인 품삯 일부가 억순에게 돌아왔습니다. 최노인은 포구 어귀에 오래 비어있던 젓갈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부들은 무너진 담을 쌓았고 안악들은 흙을 이겨 벽을 메웠습니다. 소금 장수는 문짝에 쓸 나무를 내놓았고 기와장이 하나는 깨진 지붕을 손보았지요. 지난날 억순과 금동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이도 있었지만 손에 흙을 묻히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으로 제 잘못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포구 어귀에 작은 젓갈 가게가 생겼습니다. 문 양쪽에는 되찾은 독과 새로 마련한 독들이 줄지어 놓였지요. 독마다 새끼줄이 새 매듭으로 묶여 있었고 봉인 진흙에는 억순의 엄지손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최노인이 마련한 나무판이 걸렸습니다. 억순이네 젓갈. 억순은 글을 읽지 못했지만 제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제 남의 이름 밑에서 일하지 말게. 최노인이 그렇게 말했었지요. 가게 안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억순이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금동아. 독 뒤에서 금동의 머리가 빼꼼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묻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을 보니 뭔가 했구나. 금동은 등 뒤에 숨긴 말린 조기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독이 줬어. 독이 뭐라 하더냐? 금동은 조기를 귀에 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새각에 연 기념으로 금동이한테 먹히고 싶대. 그 독은 말도 참 잘하는구나. 억순이 손을 내밀자 금동이 조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나는 여기 사는 식구잖아.
식구는 밥 줘야지. 억수는 잠시 금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대 구워줄 테니 내려놓아라. 내 거지? 그래. 금동의 황금빛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안악 하나가 멈추었습니다. 지난날 금동을 보면 길을 돌던 사람이었지요. 손에는 작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억순이 이번에 잡은 새우로 젓갈을 담가주겠나? 안악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을 함부로 했네. 미안하네. 억수는 아무 말 없이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금동이 옆에서 코를 벌름거렸지요. 전에 된장 담았지? 안악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어? 된장 냄새나. 뜨거운 물로 2번 씻어야 해. 안악은 금동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참 신통한 아이구나. 도깨비야. 금동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악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그것이 억순인의 젓갈의 첫 주문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소금 도매상이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장객주의 눈치를 보느라 억순에게 소금을 팔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첫 자루는 그냥 쓰시오. 지난 일이 미안해서 그러오. 억수는 소금값을 세어 내밀었습니다. 미안한 것과 장사는 다른 일이오. 앞으로 나도 제값을 치를 테니 댁도 제값 받고 파시오. 도매상은 돈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가게에는 주문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누군가는 멸치젓을 사갔고 누군가는 갓 잡은 새우를 맡겼지요. 사람들은 새 매듭과 엄지 자국만 보아도 알아보았습니다. 억순이 손도장이 찍힌 독이구먼. 남의 이름 아래 감춰졌던 솜씨가 이제는 억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장객주의 창고에서는 부풀린 이자, 장부가 더 나왔고 소금 장수들과 일꾼들도 그의 압박과 거짓 소문을 털어놓았습니다. 장객주는 끝내 아전들에게 둘러싸여 포구를 떠났지요. 억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뒤에 무엇이 남았는지는 이제 억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순에게는 담가야 할 독이 있었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으며 밥때만 되면 속 가까이 코를 들이미는 작은 도깨비가 있었지요. 해가 기울자 억수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따뜻한 밥 2그릇과 구운 조기 1마리가 놓였습니다. 금동이 밥상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내 조기야? 반은 내 것이다. 나는 도깨비라서 더 먹어야 해. 내 배는 하나다. 오늘은 2개인 것 같아. 억수는 조기를 반으로 갈라 큰 쪽을 금동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금동이 밥을 한 숟갈 크게 떠먹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에는 솥바닥에 찬밥을 먹고도 맛있다고 했던 아이였지요. 그때는 이름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금동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돌아올 집이 있었으며 밥상에는 제 몫의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동이 희히 웃었습니다. 맛있다. 가게 밖으로 포구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새 매듭 새끼줄을 스치고 억순의 손표식이 찍힌 독사이를 지나 문틈으로 들어왔지요. 잘 삭은 젓갈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금동이 밥을 먹다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집 냄새다. 억수는 대답 대신 금동의 빈 그릇에 밥을 한 숟갈 더 얹어주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